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종전 협상에 첫 발을 뗀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 초 실무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레바논 전쟁 종식도 이란 전쟁 종식만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종전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실무회담이 다음 주 재개된다며 30일로 예상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후 스위스에서 열린 1차 회담처럼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시점과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단의 이란 복귀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드러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본협상과 별도로 이란과 걸프 국가들 간에도 여러 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그리고 지역 화해 회담이 계획 중입니다. 걸프국들은 이란이 60일간의 협상 기간 이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통행료 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지역을 찾아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영내 안보를 약화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종전 합의가 미국의 패배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گفتگو زمانی به نتیجه میرسد که طرف مقابل از تحمیل اراده خود بر یک ملت متمدن صرف نظر کرده و حقوق ما را بپذیرد. 또 레바논 전쟁 종식이 이란 전쟁 종식만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도 철군 일정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כל עוד אני ראש ממשלה, אנחנו שומרים על רצועת הביטחון בדרום לבנון.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4일 레바논 남부에서 드론으로 차량을 표적 공습해 최소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빠른 종전을 원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헤즈볼라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어 전투도 철군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후속 협상 과정에서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조건에 동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왔다며 비용 징수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먼저 이란은 IAEA 사찰단 수용 여부가 미정이라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조사관 참여까지 언급했더라고요. 네, 미국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보도인데요. 이 매체 소속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찰단 투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하면서 사찰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입니다.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한 건 아니며 향후 협상 뒤 결정될 거라고 밝혀온 이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관리들이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모순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면서 지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사찰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오찬을 위해 연방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란이 아주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주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협조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이란에 가서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ran is making very big concessions. We'll see what happens, but it's been very, very, very powerful. It's going very, very well. 이란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성급히 내준 게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불식시키고 협상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 파행될 경우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비교적 순화된 표현을 쓰며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도 불씨가 여전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료 통항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와 보험료, 그 밖에 어떤 종류의 비용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이란이 미국에 알려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 통보가 거짓이라면 후속 협상은 즉시 끝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란의 선례를 허용하면 다른 해협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걸프 3국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해협을 국제 수로로 규정하면서 어떤 국가도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of no country on the planet that supports tolling or a fee for the use of the straits. That's not going to happen. 루비오 장관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이란과 실무 회담이 이달 29일 또는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거라며 아마도 30일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실무 협상은 핵과 제재 등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뿐 아니라 영내 강국인 이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들 국가의 불안 달래기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 가운데 한국인 26명이 승선하고 있는 우리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본격적인 해협 탈출이 시작된 가운데 남은 18척 역시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정상 항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글로리호가 이란 라라크 섬 인근 해역을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HMM의 컨테이너선 다우노 역시 해협을 지나 오만 소하르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니버설 글로리호와 다우노를 포함해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전 합의 후 처음으로 빠져나온 2척과 달리 이번에는 4척 모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공식 승인을 받아 해협을 지났습니다. 희망 통항일을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 이후에 어제 새벽에 저희 2척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2척이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서에 서명한 뒤 우리 배 6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은 18척으로 줄었고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을 포함해 모두 108명이 됐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글로리호는 여수로, 나머지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정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 변수는 물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 문제가 다시 격화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과 협상 진전에 따라서 다르죠. 정부는 일단 해협 내에 대기 중인 나머지 18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한편 매일 오전 현황을 정리해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입은 HMM 소속의 나무호는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통항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어제 현기증 나는 장세 끝에 반등에 성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폭락을 딛고 8,400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연일 상승세인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의 주식 자금 유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화요일 다음 날 1.86% 오른 8,356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에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3.26% 오른 8,47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널뛰는 장세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공식 발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97.78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등락을 오가다가 0.98% 오른 258만 원을 기록했고 장 내내 상승폭을 줄였다 키우던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폭등한 34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회복해 2% 오른 90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 자금은 누적 79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2월과 5월은 코스피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과 자산 배분 조정, 즉 리밸런싱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리밸런싱에서 주가가 상당폭 또 조정을 보였다가 또 그간에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에 대한 필요성이 또 커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뚫고 1,541.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면 원화 가치 절하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환시장 거래 24시간 연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입니다. 성조기를 두른 채 뒤로 돌아 출입문 앞에 1시간 넘게 버티고 서면서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시위 참가자들도 한 발 물러서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품만 꺼내오겠다던 체육단체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개인 장비도 챙기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체육단체는 9개 종목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누적 피해액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8일 만에 체증 자료를 토대로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입니다. A씨는 당시 개표소 안에 있던 투표지와 투표함 보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2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며 연임 도전 첫 발을 뗐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라며 연겁 후 몸을 낮췄지만 사퇴 이후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몰아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직전 사퇴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출마 선언 같았던 17분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 이름을 무려 36차례 언급하며 명청은 한몸 공동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임기를 2달 남기고 사퇴한 건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냐는 물음에는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고 첫 공개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도서전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도 없이 깜짝 방문한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등을 토닥여주셨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퇴 일성에서 노무현 정신과 개혁 정체성을 천명했다는 점과 엮어보면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친명계는 여전히 불출마를 종용하고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둘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목소리를 아끼던 의원들도 지금은 선당 후사가 먼저라며 일부 후퇴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친 이상 정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차기 당권 유력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6말 7초쯤 링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때쯤 민주당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경쟁 과열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건강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당 재장악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당내에선 이미 포스트 장동혁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엿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수호와 특검이 새겨진 회견장 현수막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며 하나돼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사퇴 압박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내부 싸움으로 흩어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개편 등을 통해 당권 재장악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신한동훈계는 즉각 패장이 뻔뻔하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거취 논쟁의 조속한 종식을 연일 강조하는 등 당내에선 이미 장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강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영남구주리와 친한계까지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몰렸습니다. 오 시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장 대표를 밀어붙이기보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진의 역할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 과잉 시대,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대표 대신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재편도 제안했습니다.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마음속에 상처 있는 분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해법이 되겠죠. 이 문제만큼은 원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 의지 표명과 별개로 당내 관심은 이미 차기 당권을 향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을 위한 선수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거대 양당의 차기 권력 재편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 마지막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36번이나 언급하면서 원팀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분위기는 원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또 친명과 친청 간 설전이 벌어졌는데 어제는 선장 설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강두구 최고위원께서 이 정청래 대표 앞에서 이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 두 명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당청 간에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였고요. 예.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정복 최고위원께서 이제 뭐 대한민국의 선장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고 민주당 선장은 정청래 대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다만 저는 뭐 최고위 내에서의 공개 충돌보다는 이제 결국에 다가오는 어떤 후보 등록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는 움직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지금 뭐 친당권파, 친정청래파와 혹은 비당권파 혹은 명계 이렇게 이제 분류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뭐 중요한 것은 권력의 노선 투쟁이 아니라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만큼 결국 여당 내에서 좀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어떤 특정 인을 구심점으로 해서 갈라져서 싸우는 모양새는 권력 투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파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이 대통령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대표직 사퇴 후 첫 행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도 되지 않았던 일정이라고 하던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친명 대 친청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민주당 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은 결국은 친명 대 친문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범여권을 폭넓게 보더라도 조국 혁신당도 결국은 친문의 노선을 걸으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 과연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국 친문과 친명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의 내용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 경쟁이라는 건 사실은 여당 내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부와 한 몸이어야 되고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간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시절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만 하더라도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지만 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을 일선에 내세우면서 다 밀어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관련해서 최소한의 어떤 예외적 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 따르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전국 운영에 뒷받침하는 거냐 봤을 때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행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은 것도 결국은 본인은 친문의 적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김어준 씨 결국 친문의 노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도 본인의 색깔을 첫 일정부터 더 뚜렷하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 친명 대 친문의 구도가 더 선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민주당 대표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더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도 곧 출사표를 던질 거란 얘기가 나오고요. 김용민 의원도 지금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부터 정청래표 1인 1표제 그리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잖아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거란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1인 1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다른 가중치, 표의 가중치를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대의원 표라든지 이런 표가 사실상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당원들의 표가 이제 고르게 1인 1표의 어떤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당원들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때에는 그 어떤 변수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새롭게 하는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단일화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결선 투표가 없이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후보가 등록되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단일화가 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열심히 이제 각자 뛰다가 마지막에 결선 투표를 통해서 잘 이제 정리가 된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인위적 단일화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는 이제 변수가 맞는 것 같고 예.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 내부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단일화의 필요성이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박지원 의원이 지난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의원의 그 비공개 만찬 뒷얘기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송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3자 구도로 가다가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얘기했고 여기에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잘하라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전하신 게 사실이라면 예.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송영길 의원께서도 이제 국회에 복귀를 하셨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각별한 사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결국에는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 출마할 거다 정도의 얘기는 전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뭐 그 뒤에 어떤 구체적인 전략까지 전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통령께 의례적으로 나 이제 출마할 거다 정도의 의사를 전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차기 민주당 대표로 누굴 가장 선호하고 누굴 가장 꺼리는지도 궁금하고 또 예상되는 차기 당대표도 궁금한데요. 실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예. 더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를 하면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협치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식이었고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러한 정치가 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소한 정청래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상황이 친문 대 친명의 구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정청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좀 더 협치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도 해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속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선택했다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선관위 사퇴 특검과 재선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박정훈 의원은 패장이 이런 뻔뻔함을 보인 적은 없다면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당원 재신임 투표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실제 전당원 재신임 투표도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퇴원을 하면서 본인이 또 들고 나온 것이 전국 단위 재선거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거부가 다 됐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의원들한테 거부가 된 이 상황이 과연 리더십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유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의원들의 신뢰는 이미 잃은 거예요. 그렇다면 전당원 재신임 투표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게 의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본인이 당의 기조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해초리를 들어준 그런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변해야 돼요. 근데 본인은 지금 전혀 변할 생각이 없잖아요. 재선거가 아니라고 하는데 재선거 여부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정식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 소청은 선관위의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지속적으로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의원들 사이에서 더 이러한 사퇴 요구가 분출할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처한 상황은 지금 상수인 상황에서는 선택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이 당의 변화 혁신의 기조에 발맞추면서 의원총회에서 왜 본인의 주장이 부결됐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를 따르든지 아니면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에 여러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그 사퇴론과 관련해서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러면서도 퇴진 요구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 원내대표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우회적 압박인 것으로 보여요. 전략 자체가. 결국에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를 해도 뭐 장동혁 대표가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명분을 들어서 이제 본인은 뭐 당원들이 선택한 대표다. 특정인이 흔들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사퇴론을 일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장동혁 대표를 뭔가 얘기를 압박을 이제 당사자를 압박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일종의 좀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조직을 좀 규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정돈된 의견을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친한계 의원이라든지 대한과 미래라든지 이런 소장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내에서 뭔가 지금 힘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고 결국에는 영남 중진들, 그러니까 당의 어떤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혹은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 분들이 어떤 의사결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있지 않은가. 결국에 그런 면에서 장동혁을 사퇴시키면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야 하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대안으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황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남 중진들의 의견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어제 정 원내대표 4선 중진들을 만나서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하죠.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또 흘러갈지 좀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에도 시선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에게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그제 한동훈 의원은 선거제도 토론회에 참석했고 어제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연구 모임이죠. 미래혁신 포럼의 강연자로 나섰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 간 세력 넓히기 경쟁에 들어갔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너무 이런 판단 같고요. 예. 지금 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의원들도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현장에서 뛰었잖아요. 결국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당이 변하고 혁신하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오세훈 시장이 한 강연도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에도 결국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답을 냈어요. 과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당대표가 필요한 거냐. 오히려 원내대표 중심의 원내 정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미 의원총회의 논의를 토대로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국민의힘도 지금 현재의 지도부 체제가 과연 맞느냐. 그리고 현재 지도부 체제가 과연 앞으로도 존속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수 재건의 길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 차기 권력 구도를 가지고 이렇게 조명하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겠지만 그것은 너무 이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당의 노선을 정립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일반 시선은 이 두 사람에게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민주당에서는 차기 보수 리더로서 이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야 각각 뭐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지금 정치 구도상으로 봤을 때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극복해야 하는 것은 당내의 어떤 비토 정서와 당원들로 국민의힘 핵심 당원들로부터 받고 있는 어떤 배신자 프레임 이것을 과연 벗을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5선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유의무이한 경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체급이 분명히 올라갔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시장으로서 계속 재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여의도 정치와는 좀 멀리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과연 본인의 기반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의원과 이제 국회의원과 행정가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정치 구도상으로는 들고 저희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했던 것은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는 어떤 말들은 잘 하지만 어떤 상대를 공격하고 야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말은 잘 하지만 결국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컨텐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계엄에 이제 반대를 했고 그러나 그 뒤에 한덕수 총리와 나란히 서서 마치 권력을 이양받는 듯한 모습을 취했던 그런 과오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이제 다시 연임이 되셨습니다만 결국 이제 오세훈 시장 재임기에 뭐 한강버스의 실패라던가 아니면 안전사고와 관련한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과연 벗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내 공안증, 한동훈 공포증이란 얘기가 있죠. 그런데 송석준 의원이 당내 한동훈 포비아가 뚝 떨어졌다. 이제 경계론에서 역할론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송석준 의원의 평가가 개인적인 평가라고 저는 이렇게 선을 긋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한동훈 의원은 현재는 무소속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보듯이 친윤계 의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분화는 됐어요.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의 아닌 전국 단위의 재선거 그
총회에서도 영남 의원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친윤계 의원들의 분화는 시작됐지만 그것이 과연 한동훈 포비아를 무너뜨릴 정도로 이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복당을 서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의 노선을 정립하고 당이 변화하고 쇄신하는데 본인의 복당 문제가 만약 이것을 덮어버리면은 당이 또다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논쟁은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이 먼저 재정립한 다음에 가는 것이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를 잠깐 해주셨는데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전무후무한 5선 시장입니다. 하지만 한강버스나 안전 문제 이런 지적을 민주당에서 여전히 선거 때부터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한강버스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광화문에 그렇게 공격했던 감사의 정원, 이번 6.25 행사를 앞두고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우리 모두가 역사적으로 잊고 있는데 우리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도 서울 수복의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그 광장이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감사의 정원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전은 물론 아무리 과하게 지적해도 부족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 삼성역 GTX 복합 환승센터의 사건은 국토부의 보도 자료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또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에 국토부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 운행을 94차례나 했거든요. 그리고 난데없이 선거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일정에서 공세를 위한 공세를 정부가 나서 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런 능력 부분이나 이러한 앞으로의 행보는 국민들이 또 앞으로 더 평가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회 주요 일정 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글쎄요,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한 후보자 4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거 벼락치기 매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뭐 일단은 이제 본인이 원래도 이제 처분 계획이 있다라는 점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분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처분을 깔끔하게 했고 그리고 그 뭐 시세가보다 시세에서 이제 뭐 보통 매겨지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놨다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또 개인적인 사실 수익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도 뭐 팔아서 기부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다주택자였다가 이제 뭐 정리를 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한 채만 남긴 상황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좀 정치적 공세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 한성숙 후보자가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리고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책임을 행동으로서 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후보로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이미 사실 장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도 또 통과했던 인사이고 워낙 이제 이력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또 대표직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자질과 소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관으로 재임을 하시면서도 저는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국무총리로서 어떤 이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이미 정부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에게 굉장히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성숙 후보자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가족 관련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좀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은 한성수 후보가 물론 헐값 처분이든 어찌됐든 처분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가 다주택자들 빨리 처분해라 하는 게 계속 연일 신호를 보냈잖아요. 하지만 그 재임 기간 중에는 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그러한 정권의 방향과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그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의 부동산을 가족들한테 헐값으로 임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헐값 임대가 결국 불법 증여 아니면 증여세 탈루 이런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종로에 있는 건물 두 채를 연결한 연결 통로가 불법 정축이고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하지만 2025년도에 거기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인사청문회 앞두고 6월 23일 날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제 지역에도 일반인이 상업을 하는 분이 계신데 어떤 고객이 원해서 자기의 점포 앞에 천막,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잠깐 쳤어요. 당장 철거하라 그래요. 그 일반인들은 그걸 당장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성수 후보가 어떻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걸 철거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본인이 국무총리, 장관을 넘어서 국무총리의 자격이 있는지 그것은 아마 본인이 스스로 가장 잘 알 거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한성수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 또 소명을 할 것인지 그것을 국민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정치권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올해 95살 초고령임에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검경 합수본 수사는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만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95살의 이만희 회장 결국 구속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만희 회장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만희 회장 올해 95살이고요.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이 이렇게 초고령인데다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살인 미수 혐의로 95살 남성이 구속된 적이 있는데 현재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인 96세입니다. 네, 이만희 회장의 혐의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만희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지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총무와 집화장 등을 거쳐서 조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개입해서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포함해 각종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검경 합수본의 판단입니다. 합수본은 이에 따라 이만희 회장에게 정당법 위반은 물론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정치권으로 확대된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만희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은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을 종조준하면서 수사를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측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요청을 받고 신도들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것인지 아니면은 이만희 총회장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지난 2022년 이만희 총회장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어제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한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의혹은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매간 매직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 씨 측과 매간 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필로폰 음성 소견이 나오며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접한 시민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 수원 주택가에서 마약에 취한 듯한 남성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경찰이 영상 속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소변에 대해 필로폰과 펜타닐 등 마약 성분 1차 예비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음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뒤집히면서 체포 상태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자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석방 조치했고 구속영장 신청도 잠정 보류했습니다.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는 약 일주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모발도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데 이어 주변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영상을 본 주민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약이 일상 가까이 침투한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미국에서나 볼 법한 일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네. 이렇게 너무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네요. 지금. 반경 300m 안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있어 영상 속 모습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학원 주변이고 바로 여기 진짜 여기 30m도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 또 학생들도 한참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A씨는 자신이 영상에 나온 인물은 맞지만 당시 스트레칭 중이었다거나 몸에 힘이 없었다며 마약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과수의 추가 감정 결과와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잠시 뒤 우리 대표팀과 남아공의 3차 예선 경기가 펼쳐집니다. 32강 진출이 걸린 마지막 관문인 만큼 시민들의 응원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연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뒤쪽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응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는 붉은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가족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인 꼬마 붉은 악마들부터 친구나 연인과 함께 기대에 찬 얼굴도 보입니다. 스크린이 한눈에 들어오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명당 자리에는 이미 돗자리와 캠핑 의자가 빼곡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지난 2차례의 경기와 달리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 아침에 열리지만 응원을 위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극전사들의 32강 진출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네, 평소보다 인파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붉은 악마 측은 지난 체코전 때보다 8,000명가량 늘어난 최대 3만 명이 오늘 거리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에 경찰은 기동대와 특공대를 비롯한 경력 6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또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은 이곳 광화문 광장과 KT 빌딩 사이를 지나는 한 개 차로를 부분 통제하고 버스도 임시 무정차 조치했습니다. 앞선 경기마다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졌던 만큼 붉은 악마 측은 광화문 광장에 대형 스크린 2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경기를 마치는 순간 이곳에서 짜릿한 환호성이 터져나올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조별리그 3차전 남아공전의 선발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고요. 일단은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오현규 선수가 최전방을 맡고 황희찬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2선 공격수로 출전합니다. 미드필더에는 백승호와 황인범 그리고 좌우 윙백 자리에는 서령우, 이태석, 수비 라인은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 그리고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 선수가 끼겠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별리그 3차전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고 오현규 선수가 최전방을 맡았습니다. 황희찬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2선 공격수로 출전했고 미드필더는 백승호와 황인범, 좌우 윙백 자리는 서령우, 이태석, 수비 라인은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 골키퍼는 김승규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연보라색 원정 유니폼을 입고 석패했던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은 붉은색 홈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주 멕시코전에서 상의와 하의는 물론 양말까지 연보라색으로 갖춰 입었던 한국 대표팀 선수들. 월드컵 본선이라는 메이저 무대에서 연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건 처음이었는데요. 상의에 무궁화에서 영감을 받은 꽃무늬가 새겨진 걸 놓고 동양적인 멋이 돋고 있다는 의견과 할머니 몸빼바지 같다는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자, 멕시코전 경기 결과는 0대1 패배. 지난 4월 오스트리아와의 원정평가전에 이어 연보라색 유니폼으로 2전 2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오늘은 다릅니다. 잠시 뒤에 치러지는 남아공과의 3차 예선, 백호의 역동성과 강인함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시각화한 붉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를 입을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팀 지난 10일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 유니폼을 입고 2대1로 역전승을 거둬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골키퍼는 노란색을 입었던 이전 두 경기와 다르게 오늘은 초록색 유니폼을 착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오늘 경기가 열리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는 대표팀 서포터즈 붉은 악마 500여 명과 교민 1,500명 등 2,000명 넘는 한국 팬들이 자리를 채울 전망입니다. 이들도 붉은 옷을 입고 뜨거운 함성과 열띤 응원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붉게 물든 경기장에서 우리 태극전사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후회 없는 멋진 승부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현규 선수가 잠시 후 남아공전 공격 선봉에 섭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단은 후반전 교체 조커 카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승리를 위한 우리 팀의 경기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프로리그 코치 출신의 장영훈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속보로 지금 선발 라인업 전해드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대신 오현규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으로 나서고 공격 선봉에 서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9번 스트라이커 자리에 주로 나왔었는데 오현규 선수를 넣었다는 거는 전문 9번 조금 더 이 득점을 하는데 특화된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를 투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면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일단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선발 라인업에서 예상치 못하게 좀 제외가 됐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서는 뭐 더위가 지금 또 이슈지 않습니까? 이따가도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상대 백라인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텐데 그런 시점에서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조금 더 지친 상대를 공략하는 뭔가 이 피니셔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본격적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멕시코전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상 사고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엔 0대1 석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수비 쪽에서의 많은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당시에 나왔던 실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미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수들이 조금 더 공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 특히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의사소통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골키퍼를 중심으로 뭐 센터백들이 조금 더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이 훈련에서도 아마 시도가 됐겠지만 선수들 간의 이런 유기적인 포지셔닝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시던데 상대 압박 시 앞을 보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일단은 골키퍼가 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압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맨투맨에 가깝게 수비를 하게 되면 공을 받는 즉시 압박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앞으로 공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게 되는데 이제 수비를 우리가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남아공 전력, 우리와 지금 A매치로 처음 만나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팀입니까? 네, 남아공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아프리카 팀이다 보니까 전방에 있는 1선 선수들 그리고 2선 선수들 같은 경우가 신체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가 어느 정도 있는 팀입니다. 반면에 이제 남아공의 경우에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선수들 대부분이 이제 국내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동일 팀에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다수 포진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아프리카 팀들의 경우에는 뭐 보통은 신체적인 우위를 살려서 역습을 살리는 데 능한데 남아공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같은 팀에서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지공 상황에서 조금 더 조직력을 살리는데도 상대적으로 다른 아프리카 팀에 비해서는 능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객관적인 전력 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한 수 위인 건 맞는 거죠?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뭐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남아공의 경우는 대부분이 국내파이지만 뭐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우에는 해외파, 특히 이제 유럽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름을 들었을 때 아는 구단에서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대한민국이 조금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남아공이 우리를 상대로 어떤 전술을 꺼내들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멕시코전에서는 5-3-2 포메이션 그리고 체코전에서는 4-3-3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면 남아공은 무조건 탈락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남아공 쪽 선발 라인업도 공개가 됐거든요. 이제 선수들을 봤을 때는 이제 4-3-3 포지션 혹은 4-2-3-1로 이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제 멕시코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난 체코전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을 가졌을 때는 공격도 하겠지만 이제 남아공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공을 할 때 조금 더 정렬된 상황에서 수비를 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남아공의 지난 경기들을 보면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분을 노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남아공이 상대적으로 이제 실점을 하게 된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코전의 경우에는 스로인을 빠르게 전개하는 것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멕시코전에서 이른 시간에 실점을 했을 때는 본인들의 패스 미스가 발생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실점을 했거든요.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가 말씀 주신 것처럼 집중력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남아공이 이제 지공을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방에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금 일찍 찬스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남아공이 어떻게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이 좀 분분한 게 있는데 한편에서는 패배하면 어차피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었고요. 반대로 멕시코처럼 상당히 내려앉은 상태에서 수비를 하다가 반격을 노릴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 더운 날씨에 선제골을 기록하기가 좀 쉽지 않아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남아공의 경우에는 뭐 쉽게 얘기하자면 뒤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선발 라인업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박을 통해서 이른 시간에 골을 뽑아낸다면은 더할 나위가 없을 거고요. 반면에 어쨌든간 축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기기 위해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득점을 먼저 하는 팀이 결국에는
많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남아공의 핵심 미드필더 선수 모코에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되는데요. 남아공의 전력에 큰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까? 네, 모코에나 선수의 경우에는 일단 지난 체코전에서도 뭐 페널티킥 전담 키커로 해서 이제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경기들에서 이제 보통 페널티킥을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페널티킥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인플레이 상황에서도 영향이 상당히 큰 선수입니다. 특히 뭐 공격을 전개할 때 이제 패스 줄기 그리고 전반적인 볼 배급을 팀에서 담당하는 선수인데, 이러한 모코에나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남아공이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위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유난히 약팀이 이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심에는 또 골키퍼가 있더라고요. 멕시코의 남아공의 골키퍼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윌리엄스 골키퍼의 경우에는 일단은 나이도 선수단 내에서 제일 많고요. 그리고 A매치 경험도 이제 가장 많은 선수인데 거기다 주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2023년 이제 카포베르데와 뭐 네이션스컵을 했을 때 당시에는 승부차기에서 갔었는데 승부차기에서 무려 4번을 막아내면서 예, 팀을 4강으로 이끌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골키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골키퍼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번 대회로 봤을 때는 공을 가졌을 때는 약간의 실수가 발생하는 골키퍼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 팀의 특징은 선수들이 그 흥이 한번 오르면 이걸 말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잖아요. 이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뭐 남아공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팀 대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남아공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선과 2선에 있는 선수들이 그런 유형에 전형적으로 해당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경기가 잘 안 풀리면 조직력이 와해되기도 하는 특징도 있던데 남아공 팀도 그런 부분이 보입니까? 네, 이미 1차전이었죠.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이제 퇴장을 2명이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었고, 특히 이제 두 번째 퇴장 같은 경우가 약간은 신경질적인 반응,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퇴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어느 정도는 저희가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 날씨입니다. 현지에서 낮 최고 기온이 한 35도까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습도도 높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한여름 날씨 같은 날씨가 될 텐데 선수들이 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한국 선수들의 경우에 특히 국내파 선수들의 경우에는 국내 더위가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미 경험을 해본 상태라서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어떠한 유형의 경기가 펼쳐질지 어떠한 상태가 찾아오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뭔가 정신적으로 좀 이겨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대회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다 보니까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잘 활용을 해서 수분 섭취를 하는 것 정도가 뭐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팀이 남아공에 비해서는 객관적 전력에서 한 수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패배를 하면 그렇다면 이제 32강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패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복잡해집니다. 물론 이제 체코랑 다른 멕시코와의 경기를 또 보기는 해야겠지만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3위 자리로 결국에는 32강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들의 이제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3위가 되게 된다면 3위 중에서는 저희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이 최소 4팀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경우의 수는 정말 뭐 한도 끝도 없이 정말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게 되더라도 1점 차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2점 차 이상으로 패배하게 되면은 3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승리하거나 비기면 당연히 32강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정말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제 3위 중에서 8개 나라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우리가 32강으로 가게 되는 것을 확정한다면 다음 상대가 조금 전에 정해졌죠. 캐나다입니다. 어떤 팀입니까? 네, 캐나다의 경우에는 일단은 감독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던 감독이죠. 이 제시 마치 감독이 팀을 맡고 있는데 일단은 제시 마치 감독은 뭐 과거에 이제 클럽 팀을 맡았을 경우에도 전방에서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높은 지점에서 공을 탈취해서 빠르게 상대 골대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 했던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를 맡았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선수 특성을 살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큰 틀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캐나다를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그런 상대의 거센 압박 그리고 압박 이후에 빠른 이 공격 전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력에서는 우리가 캐나다 역시 앞서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객관적인 전력은 이제 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이제는 뭐 굉장히 좋은 수준에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캐나다의 경우에도 어쨌든가 뭐 근소하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멕시코 몬테레이 1983년 청소년 축구 4강 신화를 썼던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인데 이제 오늘 우리 붉은 악마도 2,000명 넘게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응원 현장에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잠깐 한번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뒤면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 시각 광화문 현장입니다. 벌써부터 빨간 유니폼을 입고 붉은 악마들이 모여서 태극전사들에게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할 텐데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것만큼은 놓쳐선 안 되겠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상대가 뭔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확실히 타 팀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관점도 필요하지만 뭐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을 포함해서 미드필더진 그리고 백라인까지 봤을 때 우리 팀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살리려고 시도를 한다면은 경기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장영훈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8시부터 지금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바로 조금 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추가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상장을 목표로 최대 4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요.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을 발행해 다음 달 10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겁니다. ADR은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대체 증서입니다. 미국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 주식을 보관한 뒤 예탁 증서를 발행하면 미국 거래소나 장외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상장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위해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가 255만 5천 원을 적용하면 조달 자금은 45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자금 규모는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생산단지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ADR 상장은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ADR의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감독기관의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진 뒤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74% 오른 8,703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8,69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마이크론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단숨에 반도체 고점론을 날려버렸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삼성전자의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보도되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진출 소식까지 더해진 만큼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단숨에 8,90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8,926포인트, 5.37% 오른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잠깐 보겠습니다. 1.58% 오르며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0.85% 오른 91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쏠림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비반도체 종목의 경우는 투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1,540원 안팎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1,546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 잠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8,93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17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1,54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산전 닉스가 광주 전남 지역에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기류가 무르익으면서 반대로 주변 지역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선거에서 200조 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장담했던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출범 전부터 공수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새만금 200조 원 투자 유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심장을 만듭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00조 원대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민주당 원팀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못 돼 이 핵심 공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광주 전남과 충청권에 수백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원택 당선인과 윤준병 도당위원장 등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내용을 파악해 이후 전북도와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마침내 실현됐다던 민주당 원팀 체제 속에서 전북의 청사진에 지역민들이 고개를 갸웃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민선 국위 전북지사직 인수위원장은 출범 일주일도 안 돼 200조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두고 털 건 털고 가자고 했다가 황급히 말을 주워 담기도 했습니다. 아까처럼 털고 가자, 그런 생각이 사실 거기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거를 뭐 괜히 딴지 걸고 우리 뭐 그런 것은 좀 볼품없고. 이원택 당선인이 후보 시절 100% 찬성이라던 전주 완주 통합 역시 당선 이후 임기 내에는 추진 의사가 없다는 식의 말 바꾸기로 돌아왔습니다. 핵심 공약들이 잇따라 안개 속으로 사라지면서 도지사 당선인과 민주당이 강조했던 원팀 만능론이 호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LG헬로비전이 스포츠 중계 전문 채널 스포티비 송출 중단을 공지했다가 막판에 번복했습니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는데 시청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달 초 LG헬로비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공지문입니다. 7월부터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스포티비 등 연관 채널 4개의 송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LG헬로비전은 지난해 기준 케이블 TV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사업자로 가입자 수는 341만 명에 달합니다. 송출 중단이 현실화하면 전국 300여만 가구에서는 스포티비가 중계하는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LG헬로비전 측은 공지문을 통해 채널 공급사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지만 실상은 사용료 갈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LG헬로비전이 스포티비에 지급할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뒤 갈등이 빚어졌고 끝내 송출 중단 카드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애꿎은 케이블 TV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일방적으로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 시청자, 소비자들의 그런 시청권과 선택권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보다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조금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G헬로비전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 공지문을 내리고 사용료 협의가 끝날 때까지 채널 송출을 이어가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송출 중단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며 가입자들의 시청권을 볼모 삼은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갈등을 노출하면서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약 1시간 뒤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남아공의 조별리그 3차전이 펼쳐지는데요. 경기가 치러지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저녁에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선수들이 습도 높은 찜통더위를 잘 이겨내는 게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내륙 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거리 응원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80mm가 되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17도, 광주 28도, 강릉은 2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